안녕. 톡톡 이야기하는 자폐 이야기. 안녕하세요. 소개요 톡톡을 진행하고 있는 우채윤입니다.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가 2021년 한국출판문화상 번역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심사평 중에 이 부분이 참 감동이었어요. 그가 애쓰지 않았더라면 이 책은 훨씬 더 늦게 혹은 더 나쁘게 우리에게 도착했을 것이다. 이 책의 번역가이신 강병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쁘셨죠? 예, 아주 기뻤습니다. 저도 너무 기뻤는데요. 캐나다에서 잠시 한국에 방문하신 중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여기에 와주셨어요.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책이 출간되고 많이 읽고 싶었는데 제가 읽어야지 하다가 책 두께를 보고, 여기 보이시죠? 책 두께를 보고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이렇게 소개하신다고 하셔갖고 첫 장을 넘기면서 며칠간 단숨에 읽어버렸어요. 굉장히 몰입해서 읽었고 선생님께서 하신 번역이 매끄러워서 최대한 한국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시느라 얼마나 고민하시고 배려하셨는지 그것이 잘 느껴졌습니다. 이 책 번역하실 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뭐 일단 책이 워낙 길었지요. 네. 그래서 예, 86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저희 이제 꿈꿀 자유에서 내는 책은 보통 그 번역을 마치고 나서 4번 정도 그러니까 4번 정도 에디팅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좀 뭐 주제도 특수하다면 특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워낙 또 두께가 있고 그래서 도저히 뭐 그 수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폐 부모님들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라딘에서 북펀딩을 했는데 북펀딩이 너무 호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잘 된 거죠? 예, 정말 잘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세를 갚으려고 2번을 더 읽었습니다. 그래서 860페이지짜리 책을 6번을 읽고 고쳤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그 워드 파일이 뜨는 순간 좀 가볍게 구역질이 날 정도로 토 나온다는. 예,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네. 예. 정말 근데 그런 정말 사실 역경이라고 사실 전 생각이 들 정도로 번역가 분들의 그 노고를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되고. 좋아서 하는 일이죠. 번역가들은 다 좋아서 합니다. 아, 정말 멋지십니다. 먼저 이 책의 처음 시작은 도널드였어요. 도널드는 자폐증으로 진단받은 첫 번째 자폐성 장애인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널드가 4살 때 요양원에 혼자 1년간 보내지게 되는데 엄마 아빠에게서 떨어진 그 아이가 정말 불쌍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 어린아이를 요양원에 4살짜리 아이를 혼자 보낼 수 있을까 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그 시절은 지금은 이제 2020년대고 그때는 1940년대입니다. 그때는 특수성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제 잿더미로 변한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는 그것이 시대 정신이었던 거죠. 그런 시대 상황하고 맞물려서 이제 대두된 사상이 우생학입니다.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수한 남자하고 우수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우수한 자녀를 낳으면 그것이 곧 사회를 보다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뒤집으면은 우수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자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끔찍한 생각이에요. 지금 같으면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생각이고 대개 부모가 아이가 어딘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얘의 더 뭐 시간과 이런 노력을 투자하지 말고 빨리 얘는 수용기관 같은 데 보내버리고 잊어버리고 당신은 재출발해라. 이렇게 권하는 그런 게 그때의 말하자면 정상적인 규범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수용소로 보내진 아이는 잘 돌봐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수용소에서 뭐 학대당하고 뭐 교육 기회는 뭐 당연히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뭐 한 방에 막 10명씩 몰아넣어서 재우고 열악하고 뭐 돌보는 사람은 없고 사고나 뭐 재난에 대한 대비가 없었겠죠. 네. 예, 장애인들이 뭐 몇백 명 수용돼 있던 수용소에서 어느 날 불이 납니다. 불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 밖으로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창문에 다 쇠창살을 받고 문은 다 잠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죠. 예, 그런 사건이 있었어도 금방 사회가 좋은 쪽으로 바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수한 자폐인들, 장애인들, 부모들, 양심적인 기자들, 과학자들, 의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어떤 말하자면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투쟁이 예, 성공을 거둔 거죠. 예. 자, 지금 제가 가진 생각으로는 우생학이나 이런 관점을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납득이 좀 되지 않지만 그 당시 관점으로 뭐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네. 들고요. 이런 시간을 지나서 이제 자폐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때 많은 공헌을 한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ABA를 만든 이바 로바스, 티치를 만든 에릭 쇼플러, 예, 이분들인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이냐. 그래서 1960년대 초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도 1970년대 공교육 접근권 소송과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입법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입법 운동은 좀 어떤 건가요? 장애인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데까지는 왔잖아요. 그러면은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그러면 배울 권리는 어떻게 되냐? 사람이 배워야 사람 노릇을 하고 살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런 그 문제 의식이 대두가 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도 공립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이. 그 소송은 말도 안 되게 성공을 거뒀어요.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에서. 이거는 그냥 헌법에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해줘야 되고, 그거는 법정에서 다툼을 벌일 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제일 먼저 승리를 거둔 데가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에서 성공하니까 다른 데 부모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요. 야, 필라델피아만 공교육을 받냐? 우리도 좀 해다오가 전국에서 소송이 뭐 수백 건이 벌어진 거예요. 줄소송이네요. 줄소송이 벌어진 네. 거죠. 예, 변호사들이 아주 좋아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낭비잖아요. 네. 예, 그냥 법을 그렇게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법을 정하는 입법 운동에 돌입한 겁니다. 그게 처음으로 미국에서 벌어진 데가 캘리포니아주고 그때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레이건이에요. 우리 유명한 이전에 헐리우드 배우였고 80년대에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아주 유명한 레이건이죠. 근데 그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입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서 와도 주지사가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지사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만 버티면 돼요. 며칠만 버티면 되는데 어떻게든 이거 사인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다가 가려고. 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이 안 되니까 자폐 부모들은 난리가 났죠. 왜 사인을 안 해주냐. 다 통과시켰는데. 그때 이제 그 로이드 놀란이라고 하는 배우. 이분은 레이건하고 절친입니다. 베프네요. 베프예요. 네. 베프인데 이 사람의 자식이 자폐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폐 부모들이 이 사람한테 뛰어가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 레이건하고 친하잖아. 이거 좀 당신도 우리 일원 아니야. 우리를 좀 도와다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 끝에 전화를 합니다. 레이건한테. 전화해서 내가 평생 자네하고 100% 지내면서 한 번도 내 아쉬운 소리를 안 했는데 이것만은 들어다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인데 그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안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이건이 자기 임기 끝나기 전날 사인을 해서 전날이요? 예, 전날 그 법이 발효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폐인의 보편적인 교육권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에피소드가 사실 우리나라 장애운동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송을 하겠다라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입법운동도 방편이 될 수 있다. 법이 하나가 제정되면 사회가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유효한 방식인데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송전, 입법운동, 그 다음에 그런 그 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예, 이런 점에서 그런 에피소드를 보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 응용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입법 활동을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실효성 있는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선생님, 저는 이 책을 읽다 보면 가려운 데에 긁는 것처럼 속이 시원한 부분이 참 많았어요. 아무래도 저자분인 존 돈반이나 캐런 주커 모두 가족 중에 자폐성 장애인이 있고 또 저널리스트이다 보니까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의 이론들이나 이건 틀렸다. 네. 이렇게 이런 부분을 콕 집어서 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뭐 가짜 뉴스의 폐해가 갈수록 커진다고 하는 게 하나의 지금 사회적인 또 뭐 화두가 될 정도인데요. 장애 이 자폐의 역사도 쭉 보면 굉장히 그런 믿지 못할 이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명의 빌런, 두 명의 악당들을 언급하는데, 첫째는 이제 그 냉장고 엄마 이론이라는 거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가장 크게 확산시켰던 브루노 베텔하임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은 심리학자도 아니에요. 예, 예술사를 전공했대요. 예, 예술사를 전공했고 이 사람이 심리학하고 약간의 그 인연이 있다면 프로이트하고 같은 골목에 살았다. 동네 주민. 동네 주민, 그렇지, 맞아요. 예, 같은 동네 주민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 브루노 베테라임은 굉장히 말이 좋은, 언변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나치의 그 강제 수용소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경력으로 이제 말하자면 뜬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해한 이론들을 많이 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거죠. 장애,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을 굉장히 많이 설파했어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자녀가 뭐 발달장애다, 정신장애다 이럴 때 부모를 원망하는 이런 문화들이 아직도 뭐 곳곳에 굉장히 깊게 뿌리박고 남아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물론 이제 그 뒤로 과학적인 뭐 논리에 의해서 전부 논박당했고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을 믿지 않지요, 공식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앤드류 웨이크필드라는 영국의 소아과 의사입니다. 예, 저도 소아과 의사인데 참 창피하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자폐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리 변호사들하고 짜고 MMR 백신을 맞은 아이들에게서 자폐가 많다고 하는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조작된 거고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연구에 참여하는 아이들 숫자 수도 너무 적었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의심이라는 게 한번 불붙으면은 걷잡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다들 사람들이 자폐가 이렇게 늘고 있다고 하는 데서 출발했던 거죠. 그 의심은. 예, 자폐가 옛날에는 뭐 10만 명에 뭐 한 4명 정도밖에 없는 굉장히 드문 병이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돼서 이게 뭐 1000명에 몇 명, 뭐 100명에 몇 명, 100명에 10명 이상 이런 식으로 늘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엄마들의 그 절박한 심정에 불을 붙인 거죠. 네. 예, 아이들이 왜 자폐가 생겼겠느냐, 이 애들이 다 공통적인 게 뭐냐, 백신 아니냐, 이런 백신의 식으로 부작용이다. 예, 계속 의심에 부채질을 한 거예요. 사실 그게 공포를 조장하는 거잖아요. 공포를 조장하는 엄마들의 거죠. 그 공포 근원적인 마케팅이죠. 공포거든요. 네, 네. 백신 맞아서 부작용으로 이렇게 됐다. 근데 그것도 결국 나중에는 다 진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국에서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했어요. 근데도 지금도 그 사람을 추종하고 떠받들고, 그런가요? 그 사람은 지금 일 하나도 안 하고도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무슨 호주의 슈퍼모델하고 연애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아까 잠깐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자폐 진단을 받는 그 진단받는 사람의 아이들의 숫자가 확 늘어난 것이 DSM 진단 기준이 좀 폭넓게 범위가 좀 넓어져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맞물린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시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는 과학의 시각이고 둘째는
역사의 시각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MMR 백신이 자폐를 일으킨다고 하는 건 과학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냥 내가 절박하고 내가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난 저 말이 너무 내 귀에는 금방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런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네. 하는 그 근거 중심의 사고, 그게 과학적 사고고, 또 하나는 이제 역사적인 맥락, 요거를 봐야 되는데, 자폐가 늘고 있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기도 해요. 예, 자폐가 늘고 있다는 말은 자폐로 진단받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이나 뭐 이런 자폐의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 자폐인은 머나먼 고대나 지금이나 아마 거의 똑같은 숫자로 존재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자폐라는 현상을 발견한 게 1940년대고 그때 카너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진단 기준을 굉장히 좁게 잡았어요. 예. 근데 나중에 그 뒤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자폐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려줬을 때 자폐 진단이 있다면 국가가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폐 진단을 안 받은 사람한테 아무나한테 지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화두가 뭐가 됐냐면 자폐의 성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폐라고 진단을 함으로써 더 많이 지원해 주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폐 진단 기준이 차츰차츰 넓어진 거예요. 그 차츰차츰 진단 기준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환자 수는 늘죠. 예. 그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그게 그냥 자폐 진단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만 바라보고 그 원인을 찾느라고 무슨 백신이 문제다, 환경 독소가 문제다, 무슨 오염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면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과학적이고 또 역사적인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러니까 많은 그 자폐성 장애인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좀 많이 더 생각해보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철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동안 참 많은 일, 참 힘든 일, 별일이 다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관점은 아무래도 신경 다양성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신경 다양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을 약간 바꾸면 인간은 누구나 소수자예요. 네. 네. 저는 지구상 어떤 사람하고도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지현 선생님도 어느 누구와도 온리 다르죠. 원이죠. 예.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 소수자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자폐라는 거를 뭐 의학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로 또 정의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자폐인은 자기의 내적 동기, 내적 충동, 그거 외에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에디슨 같은 사람은 뭐 저녁 먹으라고 왔는데 뭐 달걀을 삶아 먹으려다가 너무 생각에 빠지다 보니 시계를 그냥 비커에다 넣어서 끓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 노벨상을 탄 사람들, 뭐 퀴리, 마리 퀴리, 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도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관심사 외에 다른 거에는 어떤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말하자면 일종의 자폐적인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착안해 보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정신은 굉장히 많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측면 중에 유난히 이 부분만 발달한 사람들이 자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르게 생각하면 나는 그쪽은 뭐 자폐 성향이 아니지만 다른 쪽에서는 또 내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장애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결국. 예, 그건 장애라고 얘기하지 않죠. 네. 그래서 신경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수많은 정신적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 하나하나를 다 뜯어봤을 때는 너무나 독특한 존재다. 너무나 다양한 존재다. 그래서 자폐라고 하는 독특한 신경학적인 성향을 그런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개념입니다. 네. 예,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우리가 그걸 자폐를 장애가 아니라 신경다양성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몇 가지 효과가 생기죠. 네. 첫째는 이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이고 자폐인이 아닌 사람들은 더 우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수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독특한 존재로 대접받기 바란다면 네. 자폐인이라는 사람, 저 사람들도 정신의 독특한 측면을 가진 저 사람들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대접해줘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어쩌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뒤따라오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신경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자고 하는 운동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태도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어떤 어머니를 만났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비장애 아이를 키우든 뭐 비장애 아이를 키우든 그 엄마로서의 죄책감은 항상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특히 장애 아이를 키웠을 때는 그 죄책감이 더 심하잖아요. 네. 근데 이 신경다양성 이론을 접하고 아 우리 아이가 열등한 존재가 아니구나 맞습니다. 그런 관점이 이제 인식의 전환이 확 일어나면서 그 어머니의 우울감이 정말 많이 감소됐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 관점 정말 많이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 정말 많으세요.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그 자체로서의 삶이 인정받고 또 축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이 책을 읽고 선생님과 이렇게 직접 뵙고 말씀 들으면서 역사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를 읽으셨고 앞으로 읽으실 분들께 전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뭐 자폐라고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특수한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자폐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왔거든요. 이 책의 부제처럼 처음에는 이게 살아갈 가치가 없는 장애다라는 데서 출발해서 지금은 이게 축복해야 할 인간 정신의 한 측면이다라고 하는 인식까지 오기에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인간의 정신에 대한 보편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사실 반드시 장애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들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장애인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등록장애인 수가 인구의 5%예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인구의 한 14% 정도 봅니다. 스칸디나비아는 얼마냐면 인구의 20%예요. 그럼 그 나라에 무슨 사고가 많이 나서 장애인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는 불편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요. 불편하지 않으면 장애가 아니거든요, 사실. 불편이 없는데 무슨 장애입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장애를 더 폭넓게 정의하게 된다는 게 중요한데 우리 장애인들, 장애 당사자들, 장애 부모들, 가족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장애인이 만약에 20%라면 그 장애인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얼마가 되겠어요? 정말 많네요. 인구의 과반수를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장애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야, 우리가 소수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수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서로 차별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의 문제는 정신장애인이 해결하고 자폐장애인의 문제는 자폐가 해결하고 신체장애인의 문제는 신체장애인이 해결하고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그걸 위해서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사회 시스템을 조금 바꿈으로써 우리가 불편하지 않은 사회, 장애인이 장애가 아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부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차이를 무시하고 연대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예, 그렇게 연대를 하면 다수니까요. 다수가 왜 소수하고 공격적으로 싸웁니까? 우리가 다수인데. 예,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장애계 내부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많이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작은 차이들을 극복하고 좀 더 크게 봤을 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를 번역하신 강별철 선생님을 모시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역사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 웃는 재단 소개요 톡톡에 귀한 시간 내주신 강별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멀리서 캐나다에서 와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소개요 톡톡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은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